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반을 시작하면서 잠깐 안내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항상 모의고사반은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막 해설을 듣기도 좀 힘들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냥 문제, 답 이렇게 탁탁탁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그냥 제가 말이 그렇게 빠르지 않으니 빠르게라도 들어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문제 하나 안에다가 담을 수 있는 건 사실은 되게 시간을 생각하고 넣거든요. 1시간 반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부분의 설명들을 충분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자료를 제공한다. 사실 문풀까지는 자료를 엄청나게 정말 퍼 부어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퍼 부어드리는 건 너무 많아서 이제 묻히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때는 사실은 약간 딱 그때 받는 자료 하면 이건 뭐 마지막에 꼭 나오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이미 문제풀이반 때 나올 만한 건 다 했고, 작년에 뭐 약간 이런 거 약간 좀 어렵고 그랬다 하는 문제풀이반은 다 했습니다. 거기선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만큼 사실은 좀 약간 양으로 승부하는 거긴 한데, 지금은 모의고사는 실전 연습이에요. 이거는 약간 찍기라기보다는. 그래서 시간 관리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내가 어느 문제 만약에 모르는 거 나오면 그때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에 몇 분씩을 시간을 다 정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시계를 딱딱 보면서 몇 분까지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까지 만약에 이게 이렇게 오버됐다. 그러면 그 문제에 해당하는 내가 알 수 있는 생각해 놓은 데까지의 답을 연필로 쓰는 거예요. 절대로 안 쓰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밀려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밀려 쓰면 정말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되고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 시험지 바꿔가지고 정말 0점 몇 점 차이가 안 되신 분들 너무 많이 봐서 웬만하면 정말 시험지는 안 바꾸실 수 있게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시험지 하나에다가 다 쓴 다음에 나중에 답 옮긴다, 이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때 문제를 보고 바로 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답을 쓰세요. 일단 거기 있어야 이제 이게 낼 수 있는 답인 거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도 안 나, 그럴 수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나면 나는 데까지만 연필로 키워드를 쓰세요. 왜냐하면 한 문제에 딱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딱 얼만큼 집중했다가 이만큼까지 생각했는데 바로 생각 안 나, 그러면 일단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생각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하면 뭐 엄청 여러분들이 막 퍼 부어 넣어놨기 때문에 긴장한 상태에서 안 날 수 있는데, 다시 생각날 수 있으니 연필로, 그래서 연필을 꼭 준비하세요. 연필과 지우개를. 그래서 흐릿하게라도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래서 뭐뭐 이거 3개는 키워드야. 당연히 제가 20 몇 년을 강의를 했으니 출제를 들어가셨던 분들을 많이 봤겠죠. 그쵸? 키워드 채점이에요. 키워드만 있으면 좀 정말 내가 이걸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단 버리시란 얘기예요. 뭐냐면 키워드를 넣어서 그 뭐뭐를 쓰세요 라고 했는데, 뭐뭐는 그 목적어를 받아서 뭐뭐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키워드가 거기 있기만 하면 맞아요. 그래서 막 구구절절히 쓰려고 하지 마시고, 꼭 쓰라고 하는 부분에 키워드가 이게 없으면 틀리게 할 수밖에 없어. 채점자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이게 있잖아요. 그 키워드가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키워드를 딱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키워드 채점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80개의 키워드가 나와야 돼요. 보통 하나에 1점씩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80점에 그 하나에 하나씩 이게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회의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난이도에 따라서 어디까지 맞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왜 답안을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까지도 맞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엄격하게 말하면 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선에서 문제가
안 나오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나와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이걸 답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쓰면 무조건 틀리는 거고, 뭐라도 쓰면 맞을 확률이 있는데 그 뭐라도 얻어 걸려라 하면서 막 썼다.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최선에다가 베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약간 보충 설명을 하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보충 설명을 하다가 키워드가 어떻게 그래도 운 좋게 들어갔어.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한 문제를 한 명이 채점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채점자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채점을 하는데 그 정확도는 결국 키워드밖에 없는 거예요. 문장을 막 유려하게 쓰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때 첨삭이 없나요? 하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첨삭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답에 이 키워드가 있으면 맞고 없으면 틀려요. 그리고 이제 채점을 하면서 그래도 여기까지는 맞게 할 수 있어요. 인데 뭐 화성이다 이런 거는 정말 뭐 점 하나만 틀려도 다 틀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딱 하는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문제풀이의 연장에서 실전 시간관리 연습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멘탈관리 연습인데요. 자, 지금부터 꼭 연습을 하세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건데 10분 이상 심호흡을 하세요. 시험 보기 전에. 되게 깊게 그래서 이제 저희 애도 이제 수능을 봤잖아요.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그 전에 수능 보기 전에 너무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으니까 호흡을 해봐라. 그래서 막 유튜브를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호흡 방법 되게 많이 나와요. 심호흡, 복식호흡 방법이. 근데 그러니까 딴 생각 안 하고 호흡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뇌파가 가장 최적의 상태가 된다고 해요. 그 한 10분 정도를 깊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냥 숨 쉬는 거에만 집중을 해요. 뭐가 나올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시간에 뭘 좀 더 생각한다고 더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컨디션을 최선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그걸 그냥 그때 가서 해야지 하면 잘 안 돼요. 지금부터 연습을 하세요. 시험 보기 전에는 어깨를 딱 해서 자세를 딱 똑바로 하고, 그 다음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셨다가. 전 정말로 이거는 효과가 100% 있어요. 생각이 안 날 것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어쨌건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회로를 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 절대 남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가 오랫동안 이렇게 내가 폴더 만들어 놓고 머릿속에 이건 이렇게 다 배치해 놨던 그것이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빨리 네트워크를 머릿속에서 회로를 탁 찾아서 딱 그 키워드로 가셔야 되는데, 이게 불안하면 그러면 그걸 굉장히 방해해요.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걸 조금이라도 안정시켜 주는 것이 심호흡이에요. 그래서 정말 효과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실수해서 틀릴 거 한 문제만 맞으면 보통은 1차를 통과해요. 보통 이제 그 어느 정도 공부 어느 선까지 다 가셨으면 그 커트라인 사이에 정말 우리가 뭐 한 10대 1 정도 된다 하면 실제 경쟁률은 한 3대 1? 3대 1 정도가 이 라인에 이 근처에 우다다다다다 이렇게 약간 높고 약간 낮고 여기에 몰려 있는 분들이 한 3대 1 정도예요.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그러니까 3대 1,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요, 그러면 뭐 3대 1에서 아무리 많아봤자 5대 1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대 1이다. 나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3명이랑 이제 겨루는 거죠. 같이 선의 경쟁을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엔 실수를 안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시험에서 그래서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문제를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뭘 체크해서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에 대한 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올 만한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회로도를 다시 한번 쫙 펼쳐보는 시간인 거지, 이 시간에서 뭐 한 개 이게 똑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 럭키하게 아닐 확률도 많아요. 초반에는 그냥 시험 연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해에 제가 막 이렇게 킵하고 모아놨던 그런 뭐 그 논문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시험 바로 직전에 좀 더 몰아서 드리는 편이에요. 왜 그런지 다들 아시죠? 그쵸? 그래서 그리고 답을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 문제하고 답을 그것만 보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선생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데, 출제자들 역시도 그걸 봐요. 다 가져갑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 바로 전까지 거는.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최대한 키워드들을 숨겨놓기 위해서. 제가 인간 선생님들은 수업 딱 시작하면 거기에 이제 한 1분 정도를 답을 착 이렇게 해드려요. 띄워드려요. 그러면 그냥 찍으셔도 되고, 선생님들이, 아니면 이제 선생님 채점하셔도 돼요. 그냥 본인 답지에다 쓰신 걸 가지고 채점해서 거기서 키워드가 뭔지 거기서 이제 빨간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니까 보통 줄을 그어드리는데, 그런 키워드들 중심으로만 채점을 하시면 돼요. 그냥 거기에 있으면 맞고 없으면. 근데 왜 틀렸는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가는 접근 과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그러니까 시험에서 나를 되게 내 점수가 높게 나오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매 시험마다 잡으세요. 그걸 발견하는 시간이 이제 한 4주 정도. 내 패턴을 발견하는 거죠. 상반기 모의고사 때 그거 상당히 연습했는데, 그때는 너무 실력이 안 돼서 선생님들의 그게 그냥 실전을 할 만한 그 상황이 좀 아니어서 점수는 정말 바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뭐가 나아지고 있고 뭐가 부족한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점수 연연해 하지 마세요. 특히 그리고 공부한 기간이 짧거나 하신 선생님들은 이렇게 오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점수로 안 나오다가 갑자기 휙 이렇게 꺾이는 게 요 시험의 특징이에요. 어느 임계점에 가고 나면 그때 지식이 폭발을 해요. 우리는 그 폭발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여태까지 엄청 묵묵하게 성실하게 달려왔는데, 이제 그거가 폭발하는 순간은 보통 언제냐면 문제풀이에서의 문제가 3, 4회 정도 이렇게 거듭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때, 그 많은 문제들도 사실은 다 자리가 잡히거든요. 그 하위 목록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지, 어디까지는 해야 되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안 나올 것 같은 뭐 1, 2점을 찾는 시간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막 새로운 무언가를 막 찾아 헤매요. 근데 그렇게는 안 나와요, 잘. 그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그럼 기본적인 건 다 맞을 텐데, 근데 다 맞지 않아요. 왜냐? 시험 상황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나와서 보면 되게 쉬운, 이거 이럴 텐데 그 상황에는 약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모든 시간의 제약과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불안함, 1년에 한 번 딱 거기에서 결정된다는 그 불안함,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이제 컨트롤하는 연습, 이거를 하는 게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최대한 컨트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가장 끝까지 가보는 게 이제 이 시험의 연습,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연습은 그거고, 뭐 이제 파이널 콕콕 이러고 여기선 정말 찍어드려요. 막 이거 나올 것 같아, 이거 나올 것 같아, 막 이런 거 막 합니다. 그리고 나올 것 같은 것들은 문제보다는 말로 해요, 수업 때.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을 수업하면서 이제 막 문제 속 문제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듣더라도 좀 수업은 가급적이면
그 답 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에다가 조금 빨리 들으신다라도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테니까 그렇게 체크를 꼭 해주시고,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청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교육과정 특강을 열어달라고 해서 그거는 열어달라고 요청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이 끝까지 좀 불안하죠. 그쵸? 새로운 2015를 외웠었는데 거기다 2022까지 다 완벽하게 외우고 시험 문장을 가는 느낌이 잘 안 들 거예요. 근데 그 첫 해 바뀐 해에는 절대 디테일하게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치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는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릴 거예요. 이미 이제 특강을 하면서 드렸고,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바뀐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건 개정 중점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오고, 그러면 보통 그 중점 사항에 따라서 체계가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선택 교과가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체계부터 선택 교과, 그리고 대영역이 달라지면 이건 완전히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내용 체계가 달라지겠죠? 그런 이제 그거를 바꿀 때의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성취 기준을 왜 자꾸 대세요? 그건 나와요. 그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왜 기본이냐면, 앞으로 교육과정은 이제 이거는 학생들이 꼭 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알려주는 게 내용 체계이고 성취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 논술 2014년도 논술 이제 시험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때 2013년에서 2014년으로 가면서 딱 처음에 나왔던 게 경험 중심 음악 교육 철학에 입각해서 뭘 보는 거였냐면, 감상 영역에 있어서의 성취 기준을 쓰는 거였거든요. 그럼 감상은 그 이전에 어땠냐 하면, 그러니까 물론 2009에서부터 이렇게 2009에 해당되는 거였으니까 그 전에 감상이 없었어요. 그러다 감상이 생긴 거예요. 대영역으로. 그러니까 감상 성취 기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시험에서는 창작 영역이 없었으니까 창작 영역의 성취 기준을 내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거는 의도적으로 이제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거를 하려면 머릿속에 이제, 그래서 매번 성취 기준 문제는 낼 거예요. 그리고 선택 교과도 중요해요. 선택 교과까지도 하셔야 돼요. 첫 해인데 선택 교과가 나오겠어.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선택 교과명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선택 교과명이 나왔어요. 음악과 진로가 나왔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지금 융합 강조하고 미디어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창작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교육과정에서, 지난 교육과정에서 이쪽으로 가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뭘까? 그거를 이제 제가 계속 차곡차곡,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만 나온다는 건 아니니까, 이제 체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ICT나 이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담아냈는지, 그리고 융합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하니 그 연장선상에서, 그 다음에 핵심 역량은 2015는 거의 핵심 역량의 파트였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전 거랑 제일 바뀐 게 뭐야 하면 핵심 역량이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지만, 그거를 어디다가 성격 안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명백하게 이렇게 넣어놓진 않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라고 하는 개정 중점 사항을 그대로 이어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어떤 식의 암기가 이만큼 외울 거를 그냥 리니어하게 접근해서 외우려고 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그걸 이제 좀 제가 이제 요 시간 안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앞에 그냥 특강을 열어드렸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오며 가며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하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문제가 어디 부분을 낼 수 있겠구나. 체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바뀌어지는 부분들, 강조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그 강조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걸 강조했기 때문에 그 아래 하위 영역들을 물어볼 수 있는, 이제 이거 너무 디테일한 거 나왔잖아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상위에 있어요. 상위 개념에. 그래서 항상 문제는 되게 째잔한 거를 내는 것 같이 문제가 보이지만 그 위에 뭐가 있는지, 자, 이거를 이제 출제자와의 대화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시험을 본다는 건 출제자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아? 하고 이제 물어보죠. 이거 알아?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듯이 문제를 내요. 그러면 어디까지 힌트를 줄 거고, 단서를 어디까지 줘서 죄송합니다. 어느 단서까지만 어느 단서까지만 줘도 이거를 문제가 갑자기 쉬운 문제가 될 건지 어려운 문제가 될 건지가 이렇게 딱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단서 게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알고 싶은지가 궁금해?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왜 냈어?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제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야 라고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시험지를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어디까지 힌트를 줄 건데 내가 이제 어디까지만 알면 답을 할 수 있게 하느냐의 그 난이도는 사실은 어떤 거 단서 하나 딱 주냐 마냐에 있어서 확 쉬워지거나 확 어려워지거나 막 이러거든요.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괜히 모호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막 내면서 되게 오래 걸렸던 문제 하나가 그 농부가하고 그 다음에 시조랑 같이 내면서 그거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춘향가에 다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춘향가가 아닌 듯하게 어떻게 낼 수 있을까? 물론 이걸 보면 바로 아는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알겠지만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음악극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판소리를 끌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추세들 세타령이 나왔었죠. 적벽가에서. 약간 그런 이제 나왔던 흐름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를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만 알면 바로 풀 수 있게, 그리고 이걸 박자를 6박자로 줘? 3박자로 줘? 아니면 12박자로 줘? 박자 기보를 어떻게 하느냐 또는 박자 기보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갑자기 장단 문제가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중놀이를 사실 내려고 했어요. 어중놀이를 내려고 이제 막 가져오다 보니까 네, 이제 꼭 필요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판소리라고 하는 게 이제 너무 이제 티가 나버리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걸 박자를 기보하는 것들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럼 이제 박자를 빼버릴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사각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사각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제가 문제로 물어볼 거거든요. 근데 시험이 그거를 대놓고 이제 많이 물어보진 않고 그런 걸 몇 개 이렇게 넣고 나중에 좀 더 이제 제가 그건 수업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 이제 말로. 그래서 그냥 시험지와 답을 보는 건 반 정도도 안 되게 보는 거예요. 이 모의고사 반은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강의 안에 담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출제자를 의식해서이긴 하거든요. 그러니 일단 저의 어떤 애티튜드를 이제 좀 아셨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 최대한 편의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강의를 그러니까 문제답 요렇게 이제 접근하지는 마셔라. 요런 이제 당부사항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절대로 결과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다. 그러니까 저희 애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고3 시기를 이렇게 거치는 걸 보면서 아니 뭐 그렇게 점수에 어떤 날은 막 너무 해피해요. 어떤 날은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수학 한 문제, 킬러 문제 그 하나 뭐 이런 것 때문인 거예요. 그날의 표정만 봐도 아 오늘은 킬러를 맞췄구나
오늘은 킬러를 못 맞췄고 지금 이번엔 킬러가 안 나와서 뭐 2천 몇 명이 수학이 만점이 나왔대요. 9월 모의고사가 이번 왜 킬러 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변별력이 또 엄청나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어쨌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거를 너무 잘 알아요. 뭐 하나 내가 생각이 안 난 거 때문에 막 이게 실전이냐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부터는 멘탈이 강한 자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범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약간 거리를 두세요. 절대 감정에 빠지지 마세요. 그냥 감정은 남의 감정인 것처럼 생각하세요.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완전히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래 이렇게 토닥토닥 그리고 잘해도 너무 흥분하지 말고 못해도 하지 말고 잠시만요. 제가 요새 문제 내면서 오후에 너무 졸려가지고요. 막 시간마다 타이머를 맞춰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안 풀고 왔네요. 이것도 싹 한번 끄고 제대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새벽에도 막 3시, 4시 막 이렇게 있고요. 낮에도 막 3시, 4시, 막 2시 막 다 있고요. 막 시도 때도 없이 이걸 올려놓고 여러분들도 다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러니까 시험 때는 거의 이제 수험생 모드가 되다 보니 약간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빨리 답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 그냥 바로 넘어갈 거고 뭘 설명하기 위해서 한 문제들은 그 부분들을 쫙 하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어디에 몇 페이지를 보세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할 거예요. 우리가 최대한 문서는 좀 문서보다는 말로 아니면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그래서 이건 그냥 찍으세요 하면 그냥 찍으세요. 그래서 출제자들과의 어떤 숨바꼭질 같은 약간의 그런 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 같이 답들 본인 쓴 거 채점 한번 해보세요. 그냥 촥 해서 그냥 바로바로 옆에다 점수를 쓰세요. 2015 음악과 교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의 체계를 비교한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특강에 다 자료가 있으니 그 자료를 혹시 없으신 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다가 표시를 일단 해보죠. 공통교육과정이라고, 여기가 아닙니다.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교과라고 하는 게 시험에 나왔을 때 이게 왜 중요해요? 왜 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들이, 그러니까 보통 교과랑 대응되는 내용은 전문 교과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중학교는 공통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통교육과정에 음악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가면 보면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보통교과라고 하는 게 있고 보통교과 안에 이 나머지 이제 고등학교 내용은 다 보통교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시면 이거 알아두셔야 하고 그 다음에 예술교과 9에 자 연극이 빠졌죠. 요거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공통교육과정은 없어요. 보통교과 안에 공통교육과정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선택중심 교육과정 그러면 이 공통교육과정과 대가 되는 얘기가 여기서 뭐냐 하면 공통교육과정과 대가 되는 단어가 선택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얘와 얘가 대응되는 거고요. 사실 얘도
선택 중심 교육과정, 여기다가 블랭크 가로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 체계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거 안에 다시 하위 영역이 일반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 있죠. 이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2009부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진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육과정 안에서, 그래서 2009 교육과정은 진로 중심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창의 교과 그리고 진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단어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진로 선택에는 뭐가 있냐 하면 음악 연주와 음악 감상과 비평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2015 교육과정에서는 되게 중요해서 이 부분이 시험에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미판적 사고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여기는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갔냐면 창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로 냈고요. 그 다음에 음악 연주와 창작.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하죠. 진로 선택이, 그러면 이제 선택 교과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고, 융합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매우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낸다고 하면. 그리고 이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분이 탄탄하지 않으면 그 아래로 내려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기부터 확실하게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뼈대의 구조를 잡고 이 의미를 아셔야 하는데, 고등학교에서 이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전문교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갖는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여긴 전문교과 1이 있고 전문교과 2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디로 갔나요? 라고 했을 때, 자, 얘네들이 어디로 갔냐 하면, 여기 전문교과 대신에 고등학교 안에 특수 목적고는 보통교과의 그 영역 안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서 예술 계열의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과목을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으로 할 수 있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특수 목적고 예고 같은 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술고등학교에서는 음악을 선택한 이 진로 선택 안에 다시 요런 6가지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안에서도 융합 선택에서는 음악과 문화, 여기도 나올 것 같아요. 나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외곽 같지만 이 교육과정의 체계만큼 그 개정 중점 사항을 잘 반영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뭔가 바뀌었을 때는, 교육과정이 바뀌는 해가 나올 때는 대부분 체계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다뤄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이런 것까지 라고 하겠지만, 저는 요거 나올만 하다고 생각하고요. 음악과 문화는 이거의 체계가 중요해요. 보통 교과 안에, 선택 과목 안에, 융합 선택의 안에 이제 음악과 문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특수 목적고고, 그 다음에 보통의 고등학교에서는 선택 교과가 3가지가 있는데,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그 다음에 융합 선택에서, 여기서는 융합 음악과 미디어인데, 이 미디어가 되게 또 중요해요.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미디어를 쓰라는 문제를 좀 냈죠. 그 활용할 수 있는 실감형 미디어들을 써봐라. 그러면 뭐 메타버스라든지 AI라든지 가상학기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다 있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그렇게 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전에보다 이제 다음 미래 교육은 미디어가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봐두시고 학교에서 엄청나게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여름에 이제 교사 연수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다 미디어 수업이었어요. ICT 관련된 수업들이었고, ICT 관련해서는 니즈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배운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교사분들이 연수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들이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사실 연수 말고는 따로 채워지는 부분이 사실 별로 많지 않아서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책에는 여기에서 제가 블랭크 안 한 이 부분은 일부러 블랭크 안 했지만 얘는 되게 나올 것 같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전문교과에서 여기는 많은 전문교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점수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제 채점은 한번 해보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몇 점 정도 나왔어요 하면 선생님들이, 저도 이렇게 점수에 대한 거를 강조하지 않다 보니 선생님들이 채점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사실 많아요, 되게.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게 큰 의미가 없지만 내가 맞았냐 내가 틀렸냐, 그리고 나는 별로 이거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선생님이 중요하대 라고 하는 그 있잖아요. 나는 놓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딱 잡아드리는 거, 요게 이제 요 수업에서의 어떤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이, 그래서 요거가 이제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요거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이 내용을 그래서 2015에서 2022로 가면서 공통 과목은 어떤 과목이야? 라고 하면 이제 보통 교과 안에 공통 과목과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 가장 기본 소양을 함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과목은 다 중학교까지만 공통 과목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선택이라고 해서 여기는 2개였던 것이 여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융합 선택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뭘로 좀 강조를 했냐면 약간 촌스럽게 그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에다가 융합 해가지고 그냥 성격에다가 되게 뜬금없이 하나를 넣어놨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융합을 어디서 어떻게 다룰 수 있게를 이제 체계적으로 자리를 놔준 거, 과목명을 만든 거, 이게 오히려 좀 더 구체적으로 융합이 중요해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융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뭐 미술과 융합 또는 문학과 융합 뭐 이렇게 해서 분명히 나올 거예요. 교과서에서도 그런 융합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부분들은 반드시 그 융합하는 부분의 내용까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어떤 시를 가지고 만든 건지, 어떤 문학 작품을 가지고 만든 건지, 어떤 미술 작품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건지, 이런 것들은 인상주의에서는 그 바다 그림이 이제 같이 나왔었고, 그죠? 그러니까 계속 그 뭔가 이렇게 문학이나 그림과의 어떤 연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교육과정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요것도 되게 나올 만한데 이걸 어떻게 넣어줄 수 있을까? 이 3가지가 저는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나누면서도 약간의 그런, 이걸 이렇게 3가지로 딱딱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 다 이게 한꺼번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정, 노래를 막 잘 부르려면 그 노래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거의 박자나 식임새나 뭐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지만, 음계나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만, 어떤 자세로 똑바로 불러야 되는지를 그걸 알아야 이게 노래를 같이 잘할 수 있어서, 예전에는 이걸 분리하는 걸 되게 이건 분리가 아니야, 같은 거야, 이렇게 강박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사실은 이게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아주 예전 한 15년 전.
10년, 15년 전에는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이 되게 세 가지로 딱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건 항상 한꺼번에 가는 거긴 하다.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분리를 안 하고 활동, 이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딱 합쳐버리고 그 다음에 활동, 이해, 생활화 이렇게 해서 생활화를 이렇게 넣고 2007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교육 현장에서는 이게 생활화가 너무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현장에 적용하기 좋은 방식으로 다시 재배치한 게 이 세 가지인데 결국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조심스럽게 한 단어로 안 하고 두 개의 단어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지식 이해까지. 그 다음에 과정, 그러니까 기능물만 보는 게 아니라 기능 앞에 더 중요하게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제일 강조하는, 엘리엇이 강조하는 과정을 넣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되게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나올 만해요. 이 세 단어들이. 그래서 그냥 외웠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의 의미를 알고 계시면 이거에 이 세 개가 합쳐지면 결국 성취 기준이 된다.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되게 필수적이에요. 그래야 성취 기준 따로, 그 다음에 이거에 해당하는 요소들 따로 이렇게 안 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자, 그래서 이 연주와 감상과 창작이라고 하는 여기에 핵심 아이디어, 이것도 사실은 2022 교육과정에 굉장히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건 제가 모의고사에서 내서, 상반기 모의고사에서 내서 이거 안 낸 거거든요. 얘 너무 중요합니다. 핵심 아이디어가.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의 진술문에 세 가지가 있는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오늘 여기에서 2022 교육과정에서 보통 이렇게 딱 바뀌는 해에 나올 만한 거는 오늘 다 설명드리는 거인데요. 여기에서 이것도 꼭 짚어보셔야 하는 단어들입니다. 원리, 맥락, 활용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도록 수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작곡기법이 요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작곡기법이 자꾸 나오나요? 원리여서 그래요. 그걸 알면 음악을 해석하는 모든 많은 부분들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원리적인 부분을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맥락. 얘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얘는 제가 엘리엇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이게 중요해서. 근데 이거는 어떤 그 음악이 종묘제략이 또는 판소리가 또는 가곡이 제가 우리 국악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판소리, 그 다음에 종묘제략,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거, 가곡. 자, 얘네가 대표하는 맥락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다 선이 그어져 있는데 얘는 그러니까 종묘제략 같은 경우는 그 국가의 초기에 뭔가 이렇게 그 궁정에서 기틀을 세우려고 그래서 얘는 아주 그러니까 이 예학사상이라고 하는 그 사상과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그럼 이제 얘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했어? 어디서 했어? 누가 했어? 왜 했어? 어떤 방식으로 했어? 아까 뭐 일체로 했어. 사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항상 나오는 설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유교라고 하는 어떤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가곡은 어떤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음악을 즐기겠다 라고 하는 조금 있는 식자층, 지식계층에서 나는 되게 우아하게 수양을 해가면서 즐기겠다 라고 하는 즐긴다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나라의 기틀을 세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궁정에서의 문화라고 하는 게 있다면 판소리는 이건 정말 밑바닥에 있는 거기서 이렇게 자라는 민초들 사이에서 자라게 되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하고 시험에서 잘 나와요. 요거랑 요거를 교과 내용학 문제에서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내용학에서 많이 물어보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물어볼까? 라고 하면 제가 이제 교과 내용학에서 오늘 문제를 낸 것들을 다 살펴보시면 원리 아니면 맥락이에요.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활용. 그러면 여기에 대영역에서 없어진 생활 속에서 생활화라고 하는 게 이 활용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세부 하나 아랫단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기 이렇게 세 가지의 포지션은 달라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각각 원리, 맥락, 활용이라고 하는 이거가 핵심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원리, 맥락, 활용.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 원리, 맥락, 활용을 아시면 이제 이거를 적용하는 게 결국 뭐가 되냐면 원리는, 그러니까 원리와 맥락을 주로 이제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자, 이거가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원리를 물어볼 수도 있고 지식 이해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리를 잘 잡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리, 맥락, 활용을 물어보는 건지,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를 물어보는 건지. 그러면 이 원리, 맥락, 활용은 주로 그러니까 어디에 하위 영역으로 나오냐면 핵심 아이디어의 하위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그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하나, 둘, 셋 해서 내용 체계를 잡을 때는 얘네 세 개를 중심으로 논의가 돼요. 그래서 제목부터 확실하게 자리가 잡혀 있어야 뭘 물어볼지 우리가 이제 먼저 흔들리지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런 단어들을 아셔야 되는 거죠. 여기는 생활 속에서 발견하고 공감한다. 활용하여 기여한다. 그 다음에 활용하여 소통한다. 근데 다 생활 속에서라고 하는 게 활용에서는 반드시 생활이 나오고요. 맥락에서는 사회문화적 배경이라는 말이 반드시 나와요. 그리고 원리에서는 고유한 방식과 원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만드는 거고, 여기는 듣는 거고, 여기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활동이 음악 수업의 요체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음악 수업은 다 이 활동을 중심으로, 그래서 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업을 하는 거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가 바로 수업 실현으로 이제 2차 준비를 하게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활동 중심이에요. 수업이 무슨 활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가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영역을 다시 재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연주, 감상, 창작은 연주하세요. 연주를 가르치세요. 감상을 가르치세요. 창작을 가르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근데 생활을 가르치세요.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렇게 다 하고 나면 이제 활용하고 발견하고 활용하고 뭔가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하위 영역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체계가 괜찮은 것 같아요. 2022 교육과정이. 제 개인적으로 이거를 여러 교육과정들을 계속 분석했잖아요. 선생님들한테서 설명을 하고. 근데 굉장히 설명하면서도 억지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납득은 잘 안 되지만 납득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든 이렇게 말이 되는 것처럼 아마 그런 의도였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사실 별로 이렇게 어그러지는 게 별로 없어요. 이번 교육과정은 그냥 학교 현장에 맞게 좀 약간 재배치가 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 안에서 1차적으로 문제가 교육과정이 새로 바뀐 거에 가장 부담을 여러분들 느끼실 텐데, 그 부분은 요걸 가지고 이제 이해를 다 하신 다음에 그거 아래에서 각각의 성취 기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사들이 발달 심리학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대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기출문제로 나왔던 개념이고요. 요거는 2번이나 나왔어요. 보존 개념이.
그래서 이 보존 개념이 이미 발달된, 그건 구체적 조작기에 이미 발달이 된 거고, 그래서 거기를 거쳐온 형식적 조작기의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이미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변주곡을 감상을 해도 선율이 변화되어서 변화된다고 해도 원래 거를 인지할 수 있는, 그거를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요 개념은 그동안 심리학에서 이렇게 복수로 나온 적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하그리브스가 규칙적 단계 또는 체계적 단계에서 학생들이 가락에 대한 분석적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에서 음악 분석 수업들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 음악 발달 심리학적 근거들을 여기서 이제 다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수아님과 틸만은 규칙적 모방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작곡 원리를, 그러니까 동형진행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반복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오스티나토 같은 부분, 그리고 반복을 하면서 약간 바꿔서 반복하는 거가 동형진행이죠. 그쵸? 이 시기에서는 음형의 반복을 통한 창작이 가능해집니다. 요거는 좀 더 앞에 단계예요. 그래서 모방 단계 중에서도 규칙적 모방 단계에서 이것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피아제가 언급한 모순 개념에서 탈피되는 시기의 학생을 대상으로 2부 합창, 이거는 집중성에서 탈피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성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만 들을 수 있고 하나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리듬 하면서도 난 노래를 할 수 있고, 여기서 딴 거, 그러니까 악기를 하면서 장단을 치면서 민요를 부를 수 있고, 이거의 예시, 장단 치며 노래하기 또는 2부 합창하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성 탈피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갈 수 있는 활동들이겠죠. 그래서 요런 지금의 문제들은 교육 현장의 교육 이론을 교과 내용 이론, 그러니까 음교론, 음악 교육론을 그냥 이론으로 잘 묻지 않고요. 이게 현장 적용 가능한 지식인가? 이런 방식으로 많이 물어보는 추세예요, 흐름이. 그래서 정확하게 그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약간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하다가 계속 그냥 넘어가는 단어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모르는데 이거를 볼 때마다 이게 뭐지? 하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그런 애들을, 지금 중요한 애들 중에서는 그런 애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그냥 말로만 외웠고 이게 뭐 하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하는 건 중요한 부분이라면 차근히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심리학 파트에서도 약간 그럴 수 있고, 또 심리학이 적용된 창의성 이론 같은 경우도 저는 매우 나올 것 같거든요. 이번이 창작 쪽으로 되게 이렇게 막 창작, 그 다음에 미디어, 약간 이런 쪽으로 교육과정이 이렇게 되게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힘을 준 게 막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사실 소개된 제대로 된 이론이 웹스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웹스터는 나올 것 같거든요. 이미 아주 심도 있게 2번 이상 나왔었고,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지금 공부하실 때는 문풀을 이제 기계적으로 보다가 어떤 단어가 걸리는 단어들 있죠. 그럼 걔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표시된 거에서 화성을 분석하되 이조악기를 고려하세요 했거든요. 자, 여기 클라리넷이 있는데요. 자, 여기는 조표가 없고요. 여기 또 조표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3도, 단삼도를 높였다고 볼 수 있겠죠. 단삼도를 높였거나 장육도를 낮췄거나 뭐 이럴 텐데, 어쨌건 얘는 차이가 단삼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보니까 완전 5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얘는 완전 5도 올린 거고, 얘는 단삼도를 올렸다는 건 실제 소리는 완전 5도 아래서 난다는 것이고, 얘는 소리는 단삼도 아래서 난다는 소리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해보면, 그리고 여기에 파굿이 있고요. 여기 잉글리시 호른이 있어요. 그럼 잉글리시 호른은 뭐의 패밀리예요? 오보의 패밀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위에는 아마 있다면 오보에가 있을 거고, 오보에랑 얘랑 짝지어서 다니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뭐하고 뭐가 짝지어 다니냐면 클라리넷이 베이스 클라리넷하고 이렇게 짝지어 다니죠. 그쵸? 그래서 얘는 음역상으로 봤을 때 베이스 클라리넷이 소리가 나는 음역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낮은 음자리표니까요. 낮은 음자리표 여기 2까지 소리가 나니까 요 아래 여기는 소리가 안 나는 데 보니까 베이스 클라리넷일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그래서 목관악기. 그 다음에 여기는 호른은 여기는 F조 악기를 썼고 여기는 E조 악기를 썼는데, 근데 여기는 조표가 왜 없고 여기도 왜 조표가 없어요? 자, 이거 아시죠? 얘네들은 조표 안 쓰고 뭐 써요? 임시표 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임시표를 써요. 그러면 내가 파악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요거는 F라고 줬으니까 여기 완전 5도 높여 했구나. 그럼 여기서 완전 5도 낮게 소리가 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2예요. 그러면 호른 같은 경우는 다 아래로 소리가 나죠. 그래서 C를 보고 소리를 냈을 때 2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6도 아래에서 소리가 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단 6도를 높여 그렸겠죠. 얘는.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음이 소리가 나는지를 일단 여기 표기를 이제 이 소리가 나는 음은 그 관계에 맞춰서 찾아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를 지금 물어봤어요. 여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최저음을 찾는 게 포인트예요. 최저음. 그러면 얘는 한 옥타브 아래 음이 최저음, 아래 음으로 실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라가 소리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가운음 자리표를 읽을 수 있는지, 그래서 파샵 되는 거죠. 여기 파샵, 그 다음에 파샵, 그 다음에 솔샵, 라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는 뭐 경과음 정도로 처리하더라도 일단 여기 음만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여기가 도가 되니까 여기는 뭐가 되나요? 레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레샵이구나. 그러면 2라고 줬으니까 레샵, 파샵, 라, 그 다음에 도가 나오면 근데 얘가 뭐가 돼요? 얘는 라가 되네요. 그쵸? 그래서 라, 얘는 지금 단삼도니까 라, 그쵸? 단삼도니까 라예요. 그러면 레샵, 파샵, 라, 도는 안 나오나요? 도가 있죠. 도샵. 그래서 레샵, 파샵, 라, 그 다음에 도샵.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시, 레, 파, 라가 되는 거니까 요렇게 인데 여기가 뭐가 돼요? 3, 4가 되는 거죠? 3, 4. 자, 요 정도가 실제 시험에서 보통 이제 2조악기 파악하고 요것도 같이 물어보는
정도.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얘는 여기가 실제 소리예요. 실음. 그럼 얘보다 낮은 음이 있는지 일단 찾아야 되고, 그러면 F 샵. 그 다음에 네, 이거는 이전이 반감칠 화음이고요. 요거는 얘가 표시가 잘못되어서 있더라고요. 그 악보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요거는 해서 요걸로. 그리고 얘는 2차적 도미넌트인데요. 지금 라샵이 뭐죠? 자, 얘는 단삼도 위로 그렸으니까 단삼도 아래니까 여기는 파샵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C 그러면 아이고 C 파샵 그 다음에 도샵 맞죠? 그 다음에 미죠? 네. 도샵미 네. 그리고 파샵. 원래 2차적 도미넌트가 되려면 파샵, 라샵, 잠깐만요. 얘가 라샵, 그쵸? 라샵, 도샵, 미가 돼야 되는데 얘가 미고요. 그 다음에 얘는 파샵, 라샵, 도샵, 미. 잠깐만요. 파샵. 네, 지금 요거까지는 파샵, 라샵, 도샵, 미는 있는데요. 여기가 라샵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될까요? 얘는 이걸로 보려면 얘가 지금 여기로 제가 표시해 드렸죠. 문제에서. 얘가 파샵, 라샵, 도샵, 미가 지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얘가 뭘로 보게 되면 전타로 보게 되면 지금 시를 어디다가 놓을 데가 없죠. 파샵, 라샵, 도샵, 미. 그 다음에 시가 지금 비화성음으로 처리를 해야 얘가 보여요. 그쵸? 그래서 일단 여기 나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를 전타로 보고 요 음으로 해결된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잠깐만요. 도샵, 미, 파샵, 솔샵. 네, 얘가 딱 요렇게 한음으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지정을 해드렸어야 문제가 좀 더 정확하겠네요. 지금 제가 다 검토를 하고 체크를 하고 오긴 했는데 여기에서 요거를 하나 놓쳤네요. 요 부분 시를 전타로 보면 요거가 2차적 도미넌트로 가능하고 그래서 자 일단 답은 반감칠에 3, 4 그 다음에 여기는 5도에 7, 5도 이렇게 해서 1점씩 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헌과 관련해서 들어갈 단어 자, 요거는 0.25씩 해서 하나씩 해보시면 이건 금합자보인데요. 요게 합자보
다음에 여기 합자보, 그 다음에 오음약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한자로 된 육보이죠. 그쵸? 그래서 한자로 된 육보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자를 좀 체크해 주세요 해가지고 막 한자도 한번 우리 정리를 해봤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거는 장구와 북이죠. 그래서 여기 장고보와 북보가 있고, 그 다음에 오음약보가 있고, 그 다음에 육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답으로는 검고의 육보,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적보의 육보, 그래서 삼행하고 이게 이제 피리의 육보, 그 다음에 여기는 검은고의 육보, 요거 아까 빼먹었네요. 요거, 아이고, 여기가 피리, 나누러 했던 부분이 여기가 피리의 육보. 그래서 한글 육보하고 그 다음에 한자 육보하고 이런 거 물어볼 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괄호를 쳐놓으세요. 비파 연구에다가 괄호를 쳐놓으시는데, 자, 요거는 금합자보 비파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중 나오죠. 그러니까 비파 거는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 현괴지탄 나오는 거에서, 비파에서 나오는 거, 요거 두 개를 좀 봐두세요. 요거 나오면 이제 비파 악보가 혹시 비파 합자보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기보법 관련해서는 웬만한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뭐가 이거하고는 얘 구별하는 거. 그러면 이 두 개의 책이 같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나올까봐 문제 안 냈어요. 그 비파 거, 이거 자료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파를 물어볼 만 해요. 악기 파트에서 지금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좀 비파의 악보와 그 다음에 향비파, 당비파에 대한 부분 구별하는 거라든지 교과서에 생각보다 깊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좀 잘 알아두시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 것 같은 거 옆에 거를 대요. 그런 다음에 수업 때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하는 것들은 더 많이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자, 그래서 요거는 기보법에 관련해서 문제를 낼 때 충분히 나올 만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합자보가 나온다고 하면 비파보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생황 관련해서는 유해지 있잖아요. 요거 지금 유해지에서 요것도 중요한데요. 네 가지로 나뉘어요. 금합자보가 양금자보, 현금자보, 그 다음에 당금자보, 생황자보. 근데 그 중에 뭐가 나왔냐면 양금자보하고 생황자보가 나왔어요. 되게 출제율이 높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 주변을 다 봐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양금자보, 그 다음에 당금자보, 그리고 생황자보, 현금자보. 이건 제가 다시 아까 하면서 조금 고친 부분인데, 이 양금자보, 이 규경에 구라철사 금자보의 내용과 같은데 해서 여기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구라철사 금자보가 시험에 나왔었고, 내 악보의 전하는 목차는 다음과 같다 해서 이제 요거는 좀 지우고 요 네 가지를, 그러니까 현금자보, 당금자보, 양금자보, 생황자보. 그래서
이들은 좀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악보들을 이제는. 그 다음에 그래서 현금자보, 당금자보, 양금자보, 생황자보네요.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 요거는 그냥 세모예요. 이게 이 인물사로 내기에는 조금 외곽이긴 해요. 근데 삼축근보는 나올만 하고요. 삼축근보를 누가 했냐를 물어볼 것 같지는 사실은 별로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도 봤나 정도를 물어보려고 한번 물어본 거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서문만 썼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밝혀졌기 때문에 이승무를 물어본 거긴 한데요. 서문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요 악보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악보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서 기보법은 다 정리해드렸잖아요. 자료로. 그쵸? 그 자료를 가지고 가장 광범위라고 하는 게 있으면 삼축근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악보에서 많은 정보의 그 총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걸 물어보면 금합자보 물어볼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리고 악기에 대한 거를 물어보고 싶으면 유해지를 물어볼 가능성이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올 것 같은 것들은 그 옆에 것들 문제 내면서 선생님들, 그러니까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이래요. 근데 이런 게 오히려 서유구나 이런 인물들은 당연히 나올 만하고요. 여기에다가 물사로 표시를 해두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가곡과 영산회상의 새로운 공명이 많이 보이는 귀중한 자료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 둘의 변천사가 조선 후기 음악사를 대표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와 얘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나올만 해요.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산회상을 여러분들 뒤에 문제를 드렸는데, 영산회상 같은 경우는 아주 여러모로 감상 포인트들이 있는데, 특히 악기가 나오는 순서나 악기상의 어떤 연주 형태적 특징이 매우 중요해요. 물론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 요거는 양금자보, 그 다음에 생황자보, 얘 다 문제로 나왔죠. 얘도 나왔고, 그 다음에 얘도 잘 봐두도록 하시고요. 자, 일단 답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 악보 2022 교육과정의 대영역을 고려해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성취 기준으로 작성 방법에 맞게 쓰세요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가 요 문제고, 둘이 둥 나옵니다. 그래서 자, 라미 도시 나오는데, 레도네요. 여기는 레도 라 해서 뒤 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농부가의 아주 대표적인 육자배기 토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서 끊을까 하다가 여기를 그냥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농부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거고, 이 농부가 앞에 곡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것도 사실은 나올 만해요. 이건 자진농부가인데, 자진농부가를 악보에 따라서는 얘를 그냥 자진중몰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우리 그 국립국악원 악보 상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이거면 앞에 거랑 관계를 물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여기 앞서 나온 곡과의 관계는 긴 자진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농부가는 긴 자진의 가장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거의 지도 내용으로는 몇 소박 몇 박이냐면 2소박 12박이죠. 그쵸? 그래서
장단의 구조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거의 무조건, 최근에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해를 못하고 계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장단 자체가 몇 개로 묶이는지, 또는 그러니까 몇 개로 끊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기본박이 뭔지, 소박이 뭔지. 자, 요거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장단의 구조는 뭐 4+2인지 또는 3+3인지. 그래서 어축무리는 3+3이고 진양은 4+2잖아요. 요런 식의 것들이 이제 문제에서 최근에 많이 다뤄지는 것들이고, 그거에 따라서 말붙임새도 달라지고 노래 부르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이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여기는 창작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음악을 듣고 장단의 형식에 집중하여 두 악곡을 분석한다. 자, 그러면 창작 파트, 지금 이거는 판소리 춘향가이고, 그 다음에 창작에서 우리가 창작의 목표를 무엇과 연관해서 성취 기준을 얘기하라고 했냐면, B에 들어갈 단어를 적었고 창작, 그리고 2002 교육과정에서 세 범주 중에 지식이의 과정 기능 두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성취 기준을 서술하세요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당연히 그냥 성취 기준만 써도 그거 두 개를 포함하게 되는데, 교육과정 여러분들 보시면 창작 파트에서 의도나 아이디어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핵심 아이디어에서 원리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지식 이해에서의 요소로, 내용 요소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내용 요소예요. 그동안에 시험에서 출제 빈도율로 따졌을 때는. 그래서 내용 요소를 물어볼까 하다가 먼저 이 내용 요소와 체계가 어떤 관계가 있어서 성취 기준이 나오는지를 좀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일단 이렇게 봤는데, 그렇다면 자, 여기 창작 파트에서의 핵심 아이디어는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유한 방식과 원리에 따라 상상과 가능성을 탐구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음악은 만들어낸 것이다. 뭐에 따라? 원리에 따라. 이게 이제 음악의 창작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음악은 만들어낸 거다. 어떤 원리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 음악은 어떤 원리로 만들었게? 이 음악은 어떤 원리로 만들었게? 이게 이제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는 최근의 경향인 거고, 또 하나 개인적 협력적 음악 창작은 감수성과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과정과 결과물로 나타난다. 지금 이 만들어낸 것이다, 과정과 결과로서 나타난다, 이거 다 산출물의 개념이죠. 그래서 엘리엇이 나온다고 하면 산출물과 관련된 부분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교육과정의 어떤 흐름의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이제 제가 산출물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2교시에서 산출물을 물어봤고, 과정도 산출물, 결과도 산출물. 그러다 보니까 웹스터의 산출물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웹스터 뭐 1회 듣기라든가 아니면 반복 듣기라든가 이런 것도 다 산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 따로 교육과정 따로가 아니에요. 교육과정은 이론을 다 섭렵한 후에 그거를 현장에 어떻게 풀어놓을 수 있을까를 이제 만들어낸 어떤 굉장히 공들인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리에 따라 만든다. 그리고 창작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만들어지는 과정과 결과이다. 근데 이 배경에 따라서 아까 키워드를 이거에 따라서 했지만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를 더 하나 이제
추가를 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얘기했었죠. 아까 활용 얘기할 때는 생활 속에서가 나온다고. 생활 속에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음악을 구성하며 기여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활 속에서 구성해서 기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뭘로 만드냐면 다양한 매체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매체를. 그래서 이제 저도 매체에 대한 거를 또 물어봤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명확해졌으면 지식 이해에서는 보통 창작을 하기 위해서 형식, 음악 요소, 음악 특징, 기보법, 그리고 매체, 의도, 아이디어. 자, 이걸 다 집어넣은 게 아까 성취 기준이었어요. 그러면 이 두 음악은 5박 8박과 그 다음에 중몰이라고 하는 장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장단이고, 형식은 이 곡의 형식은 긴자진 형식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거의 형식은 시조 형식, 3장 형식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에 집중해서 두 악곡을 감상 영역에서 분석을 했다면 창작 영역에서는 3장 형식의 창작을 할 수도 있고, 긴자진의 긴이 있으면 자진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또는 장단에 따른 어떤 노랫말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의 목표를, 성취 기준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 이제 보세요. 의도나 아이디어를 매체 방법에 적용해서 자기주도적으로 창작한다. 방금 했던 요소들 다 합쳐놓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관보 이런 기보법을 사용해서 일부를 바꾼다. 간단한 형식의 음악을 만든다. 무슨 특징을 활용해서 긴자진이나 아니면 그 요소들의 앞에서 제시한 그 중몰이를 활용하면 음악의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몰이 장단에 악곡을 한 장단 가락을 만들어 본다. 또는 간단한 형식에 매기고 받는 형식으로 매기는 부분과 받는 형식을 만들어 본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형식이 나오고 특징이 나오고 만든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꾼다가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이건 수업 실현하실 때 많이 활용할 거거든요. 뭘 살짝 바꾸는 것도 창작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만들어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꾼다부터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 좀 따라올 만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의도나 아이디어를 매체나 방법으로 창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키워드가 나와야 얘는 중간에 뭐 말은 좀 바뀌어도 괜찮아요. 근데 키워드는 나와야 의도나 아이디어 또는 무슨 음악의 요소나 특징, 그리고 정관보, 오선보. 여기서는 뭐 정관보일 수도 있고 물론 오선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선보도 표기해놨으니까 오선보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 일부를 바꾼다. 자, 그러면 요거 중에 하나를 이제 쓰시면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소박 12박, 그 다음에 긴자진, 그 다음에 이거 창법과 관련해서 물어봤죠. 가창주법의 특징을 서술하래요. 원래 얘는 원래 이 장르는 통성으로 하는 게 맞는데 여기 무슨 표시가 있냐면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무슨 표시예요? 네, 속소리 표시잖아요. 세성으로 하라는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시가 뭔지를 물어볼 구체적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올 확률이 더 높기는 한데, 이거를 원래는 통성으로 하는 거지만 이거 부를 때는 마치 내가 그 연기하듯이 그 시조를, 이거 원래 기생이 부르는 부분이거든요, 이 파트가. 그래서 뭐 술 한잔 잡서 뭐 하는 약간 그런 부분이에요. 진실로 이 잔 받으시면 천년 만년 이모냥 이꼴 이런 식의 가사. 그래서 뭐 마셔 약간 이런 분위기에서 기생이 부르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거인 것처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창법을 바꾸는 거예요. 고기만 살짝. 그래서 요런 게 같이 나올 수 있다. 이거는 뭐 실전에서 약간 요런 식의 문제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잘 유심히 악곡들을 봐두셔라. 그러니까 가장 기본을 보고 그 옆에를 약간씩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국악은. 그 사이드가 요새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양반을 설명할 때는 가곡성 오조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게 시조를 선택한 이유는 원래 시조가 판소리 장단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시조를 차용해서 그 기생처럼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과 같은 그 캐릭터를 표현하고자, 여기서는 인물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인물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속소리, 그 다음에 인물 묘사. 요거 두 개가 키워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고, 이건 나머지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8세기 대입법에 입각해서 주제가 이거 좀 길게 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교육과정을 초반에는 좀 설명을 이렇게 계속 드릴 거예요. 매 문제마다 포인트들을 이렇게 어디에 한 부분씩 이렇게 섹션을 정해서 매번마다 2015와 2022를 주로 해서 한 문제는 거의 무조건 나올 거니까 교육과정 문제가 한 문제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낼 거다 생각하고 이렇게 매주마다 그러니까 하나씩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한 4주면 정리가 다 될 거예요, 교육과정이. 그래서 오늘 하는 부분이 제일 설명이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앞에가 되게 길었는데, 이제 뒤에는 이제 그냥 쭉쭉쭉 답을 맞춰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브레이크 할게요.